안녕하세요. 내일엔 남기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홍콩 마카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혹자는 놀러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속된 말로 정말 빡세게 일하다 왔습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기름진 음식만 먹다 보니 한국의 김치와 라면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물론 홍콩에도 김치와 라면이 있었는데요,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치는 조금 더 달고요, 라면은 뭐랄까 좀 미묘한 맛? 그런 맛의 차이가 좀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더니 빗더미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출용과 내수용의 차이는 면을 2번 튀긴다, 가로 열고, 아마 유통기한 때문에 가로 닫고, 그래서 더 기름맛이 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돼서 빗더미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선거법,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개혁 입법 안건은 이미 제가 출국하기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막장 드라마 뺨쳤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설, 최이배 의원 감금, 빠로 들고 있던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이런 키워드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막장 드라마들이 펼쳐졌죠. 근데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유탄을 맞은 것은 바른미래당이에요.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성공 아니냐 그러는데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거법과 개혁 입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라도 지정이 안 되면 나머지 법은 자동적으로 지정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 점은 지난 4월 26일 날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사개특위가 무산되니까 정개특위도 자동으로 무산돼 버렸어요. 사개특위가 무산됐던 이유는 그거 하나죠.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문제, 오신환 의원과 건은희 의원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꼭 책임을 지고 지정을 해야 되니 반대할 것 같은 그 두 의원을 사보임한 거죠. 그래서 29일날 심삼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 정리되면 그때 개회하자고. 그게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정개특위 통과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최후진술이라고 평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최후진술.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하지 않고 다른 의원이 했다고 하면 아마 이건 큰 공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왜, 말은 너무 좋은 말들이거든요. 자한당 행태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 최후진술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인데 진정으로 정치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당이 적대적 공생구조를 깨부시자고 뭉치지 않았습니까? 바른미래당 틀어서 공수처 못 연 거 아닙니까? 공수처 법안에 부수법안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연동형 몇 프로 구현할 수 있습니까? 누더기 아닙니까? 이 연동형으로 무슨 정치판을 개투합니까? 연동형 올바로 하려면 의석 늘려야 합니다. 75석 가지고 권역별로 찍고 석별로 찍고 몇 석이나 남습니까? 이걸로 지역사파 가능합니까? 이건 연동형이 아니라 가짜 연동입니다. 바른미래당 사보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몇 서는 게 바른미래입니까? 바른미래당망에서 비례의석 받을 수 있습니까? 당이 망했는데! 라는 일가를 합니다. 전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말은 정말 천상의 유수고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한당의 행태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바미당은 일련의 사건을 거치는 동안 의원들과 각 구성원들의 발언 내용과 행동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파가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 이런 작은 정당에 개파가 5개가 있습니까? 이걸 스펙트럼이 넓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그 개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호남계, 손학규계, 바른정당계, 자친안계, 타칭안계, 이렇게 5개 개파입니다. 이 개파별로 입장이 다 달라요. 다 동상이모.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현 지도부 사퇴 여부에 대한 개파별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지도부 보위해야 된다, 지켜내야 한다. 여기는 호남계와 손학규계와 자칭안계가 엮여 있습니다. 지도부 전면 사퇴, 이건 바른정당계와 타칭안계가 있습니다. 지도부 진퇴에
따른 의원들의 수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은 지도부 퇴진이 15인, 지도부 보위가 9인, 모호한 입장은 4명입니다. 왜 모호하냐면 당적은 바미당인데 정당활동은 민평당에서예요. 그분들이 몇 명 계시죠. 그리고 박성숙 의원처럼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합당과 통합에 대한 개파별 입장은 제3지대 창당론 이 부분은 손한계와 손학규계 자친 안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수대 통합 바른정당계와 타칭 안계 일부, 안철수 복귀 자간론이 타칭 안계. 참 복잡하네요. 여기 자칭 안계와 타칭 안계는 제가 임의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면 자칭 안계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4월 23일 날 나타납니다. 뭐 그전에도 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부상한 거는 4월 23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병호의 50여 명이 정론가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손학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손 대표 퇴진 이후 당권을 장악하고 차기 총선에서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하겠다는 뜻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동시에 이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제3의 길에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내 새로운 개혁 세력, 자유한국당 내 개혁 인사들과 새로운 인재들이 모여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정치는 선물이던가요? 작년 전대에서 문병호 최고위원은 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손학규 대표 체제는 보궐선거까지만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시 문병호 최고위원은 정당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숙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분, 이수봉 위원장. 이분은 당시 정당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안심파리를 비판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옛날에 안철수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런 그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내부 구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전대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 후 김영환 후보의 선거를 좀 도와주셨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는 어게인 국민의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들 아까 말했던 제3의 길 해체 모여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대상은 민평당 외에는 지금 없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민주당이 최근 공천 규칙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영입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난 지선에서 봤듯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이 나아졌나? 그것도 아니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후보로 나선다는 건 본인이 당 간판을 달았을 때 당 지지율로 어느 정도 자기가 얻는 득표율을 가져와야만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당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의 후보로 나서거든요. 근데 당 지지율이 지금 7% 단자리 수인데 거기에 뭐 당 간판을 얻는다고 한들 당선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게인 국민의당을 사실 다 강조를 할까요? 사실 타치는 안개 일부에서도 어게인 국민의당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어게인 국민의당은 아니고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안철수 대표의 존재예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 대선 당시의 지지율이 한 43%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고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26.7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나선 지난 대선에서는 21.4%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그는 19.5%를 득표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는 몇 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추이로 가늠해 본다면 대략 15% 내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15% 내외이면 안철수 대표가 있다고 치면 적어도 정당의 비례의석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거고 지역구 몇 석만 합치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간론의 핵심은 사실 안철수 대표의 복귀입니다. 그리고 민평당하고 합당을 하더라도 사실 민평당 합당하고 나서 이 삼지대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주자가 없어요. 안철수 대표만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거나 전국적인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타치는 안개는 어딜까요? 그들은 19일 마포에서 숫자를 가시합니다. 마포에서 90명이 모였어요. 누가?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모였죠. 그 자리에서 김철근 위원장은 손 대표는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도부 퇴진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를 보고 모였던 분들이시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자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도 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들 중에서 일부는 보수 통합의 길에 발을 걸쳐 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요? 그거는 작년 정당대회로 시계를 돌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때 손학규 대표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혁지역 보수와 미래지향적인 진보가 합쳐서 제대로 된 중도개혁 정당을 만들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민생 실용정당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서민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세게 박으시죠. 세 번째, 바른미래당을 개혁을 해서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겠다. 사실 그 당시 친한계에서 손학규 대표를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경륜이고 뭐고 이렇다고 하면 정계 개편의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지 않겠냐. 바른미래당이 뭐 중심 축은 안 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손학규 대표의 옹립에 관여한 거였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걸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석 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 대표가 생각하는 화학적 통합이라는 것이 출신 정당별 자리 배정과 사이사이 자기 사람을 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11월 달에는 손학규 대표의 말을 가지고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손학규 대표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자기는 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11월 달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말, 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정말 그 말을 지킬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대가 컸는데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계속 단자리에서 왔다 갔다 했죠. 뭐 10%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꼭꼭 쌓여있고 다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4월 재보궐선거를 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4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내분이 격화가 됐죠. 패스트트랙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뭐 손학규계에는 폐가 입진이냐 하면서 송 대표 당대표 사태에 당연히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계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바른정당계의 당장을 맡기 위해서는 손 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호남계와 안철수계 일부는 국민의당 시즌2를 기대하면서 민평당과의 합당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9월 안 대표의 정치 복귀를 강하게 요구한 거죠. 하고 있죠. 왜냐면 그 이유는 다음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계와 바당계는 무능한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죠. 근데 이들도 핵심은 그거예요. 21대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체제 갖고는 힘들다는 거죠. 하긴 8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신임 투표라도 하던지. 손 대표는 이거를 정면 돌파한다고 몇 가지 무리수를 둡니다. 그 무리수의 첫 번째,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당직자 13명을 잘랐어요.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조기 등판론에 대해서는 대파패권주의라고 규정을 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병호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선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사실 뭐 손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 말든 중요하진 않았어요. 단지 의결 전족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고 자기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물어 요청 끝에 그 두 분을 임명을 했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9명 중에서 5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 되냐면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아까 이제 선임된 주승용 부의장, 그 다음에 문병호 최고위원, 이렇게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9명 중에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5명이 있어야지 의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바꾸려고 해요. 누굴 바꾸려고 하냐면 권은희 의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을 오늘 들리는 말로 이해하면 치의배 의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총장도 보니까 바른정당계 아닙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사무총장도 임재훈 의원으로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인가요? 사당이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내보내고 다 자르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끼리 뭐 쓱싹쓱싹 하자는 거,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정당이 그냥 사당이 된 거죠. 이게 민주적인 정당인 구조인가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사실 바미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님은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당이 뭐 선거제 개혁을 한다든지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다든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얘기한다든지 하는 게 어떤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게 뭐 동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씁쓸합니다. 왜 그러면 바미당이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당 정체성입니다. 바미당의 정체성. 이 말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왜 당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그 말은 바미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디냐를 갖다가 묻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계층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자기를 PR을 하고 광고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혁보수다, 중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말뿐이었던 거고 그 말들이 실체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하고 말로 끝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자기 지지층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지율을 올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게 바미당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미당은 사실 지선 대비로 급조된 정당입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뭐 지난 지선에서 모든 탓을 외생명수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거에 대한 책임과 냉철한 분석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질적인 집단 두 개가 합쳐졌으니 통합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으니 자연스레 제 갈 길 가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 이 당이 정말 계속 갈 거냐 깨질 거냐, 결국 뭐 이게 계속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 당연히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좀 많이 대비가 되죠. 민주당은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 선거 백세를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총평 너무 시적절했고요.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죠. 그게 당 중심의 원팀 선거였거든요. 근데 이 바미당은 당 중심의 선거는 지난 지난해도 없었고요.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창원 성산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의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학규 체제의 8개월을 평가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난 것은 전체 선거구에서 고작 창원 성산 지역구 후보자 배출만이 유일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지난 8개월 동안 뭐 했냐,
선거 후보자마저 낼 수 없고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당이 불러왔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마저도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는 또 없어요. 뭐 한쪽은 패배의 책임을 져라, 한쪽은 원래 안 되는 선거였는데 뭐 누가 와도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죠. 그러니 당이 뭐 발전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또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보궐선거에 나왔어. 보궐선거에 나왔으면 바미당의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대중들한테 먹히냐 안 먹히냐, 이걸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미당이 내건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심판하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자한당. 자한당을 폐족시키자. 이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죠? 진보계열. 이런 메시지 기조아래 들리는 소리는 역시 뜬구름 잡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해서 민생 정치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뭐 먹히냐고요. 저라면 만약에 후보를 여기밖에 못 냈다고 치면 후보 낸 곳에 만족하지 말고 하고 싶은, 당해하고 싶은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어필했었다고 봅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직권 플랜도 없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당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당제의 가치를 계속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3당의 가치. 국민당 돌풍으로서 국민들은 이미 다당제 기반을 마련을 해줬어요. 하지만 지난 4년 다당제가 됐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나?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을 더 크게 국민들이 갖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돌아온다 한들 과거 같은 그런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질지 그것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제가 4월 말에 사무총장은 임재은 의원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또 임재은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김관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렇게 최고위를 다 교체를 했어. 한 달 뒤 원내대표가 또 다른 쪽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는 9명 중에 5명이 또 저쪽 회의입니다. 그럼 이 당이 또 그때 되면 얌전해질까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어차피 이런 상황이 지속될 바에는 정당대회를 새로 부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달 모든 계파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8월달에 정당대회를 새로 하자. 그래서 지도부 재심을 하든 아니면 새로 당대표를 선출을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들 못 나가요. 서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는데 서로 사실 다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이 총선 때까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바른미래당을 냉큼 구성원들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한 것처럼 자한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바미당의 존재가 상대 진영의 상대 당의 표를 잠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미당에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정당대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있던 내게 언제나 혼자였던 내게 네가 나타난 거야. 꿈에도 모를 거야. 마법처럼 낯설지가 않은 너라서 꽁꽁 얼어붙은 나마저 해동돼버린 거지. 나의 맘까지 파도같이 흘러 시간이 흘러가